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동산 시장의 상승폭이 확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다렸던 이 수요자분들의 행보도 요즘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래도 투자할 곳이 남아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것 같은데 일단 하반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저희가 원장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방송을 쭉 하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전화도 주시고 또 강의실로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강의도 듣고 상담도 하는데, 요 사이에 들어서 이제 갭매우기가 거의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이 이제 강남에서 시작을 했죠. 강남에서 시작을 한 것이 한 2, 3년 전만 해도요, 강남에서 한 2, 3억 정도면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들이 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그 가격 가지고 이제는 강남을 못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어느 쪽으로 제일 먼저 갔냐면 송파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러 가셨어요. 이 송파 같은 경우에는 강남 서초와 강동 사이에 있는 그러한 동네죠. 그런데 전세가율이 그때 당시만 해도 대략 한 80%를 웃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차익을 빼면 갭을 대략 한 1억 정도 남짓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 바로 송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송파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매매 가격이 또다시 올라갔죠. 그러면서 갭이 또 커졌고, 그러니까는 예전에 1억 가지고 투자가 안 되는, 예를 들어서 투자 금액이 3억 5천, 4억 정도까지 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피로감을 느낀 추경 매수자들은 이제 다른 곳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곳이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강북 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비강남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밑으로는 강동 지역으로 많이 갔고요. 그리고 위로는 마포, 성동, 용산, 중구, 광화문 이쪽으로도 굉장히 많이들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강남 지역이 2, 3년 동안의 오름폭의 기간을 가졌다라고 하면 송파는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같은 폭으로 올랐고요.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도 채 안 걸렸습니다. 대략 4, 5개월 사이에 갭매우기가 거의 끝났다라고 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는 1억 남짓한 투자 금액으로 어디를 가야 하느냐 해서 이제 수도권 외곽 쪽, 서울 외곽 쪽을 갭 투자의 대상으로 찾아서 다니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지금 수도권 쪽은 두 가지로 좀 양극화가 되어 있는데요. 제2외곽순환도로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량이 상당히 많아서 미분양도 많고 그런 공급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 안쪽에 서울과 가장 접경되어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1억 남짓으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 아파트들이 있게 되겠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덕원 주변 이런 데는요, 서울의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인덕원도 보니까는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현재 한 3천에서 5천만 원 사이까지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요. 한 일부 시간에 갭 투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화면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갭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4가지 정도의 원칙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가 지역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할 것인가. 제가 강의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좋은 곳에는 좋은 것이 별로 없더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곳에는 투자하기 좋은 물건이 별로 없더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모두 다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고 그리고 좋은 동네다라고 생각을 하는 곳, 역세권이라든가 뭐 조망권이 나온 데라든가 뭐 재건축 예정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투자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가진 곳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 들어가면은요, 투자해서 돈을 많이 남길 그런 좋은 물건은 별로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곳에는 좋은 것들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격 자체가 기존에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투자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의정부에 투자를 할 것이냐, 실제로 대치동은 워낙 인프라가 좋고 교육 환경도 좋고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많은 오름폭을 예상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나 강북의 저 외곽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현재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리고 지자체나 정부에서 노후된 마을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 그런 압력을 넣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 갭 투자뿐만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 꼭 좋은 입지를 가진 곳에 좋은 투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에 2030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 2030 생활권 계획은 도시 기본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 도시 기본 계획 안에는요, 기존의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에 어떤 개발의 계획을 세워주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 곳이 아니라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 이런 곳들에 정부의 지원, 지자체의 지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들이 투자 가치를, 부가가치를 가져오시려면 지금 현재는 어둡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좀 낙후돼 있고, 그래서 이곳에 투자를 해도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한산한 곳,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투자를 소액으로 하시려면은요, 도시계획상, 도시기본계획상 인프라의 개선, 개발의 개선, 이런 것들, 개발의 여지,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것이 정확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건의 선택입니다.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죠. 건축물이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주거용 부동산이냐, 아니면 상업 업무용 부동산이냐. 그런데 상업 업무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운영 수익, 즉 월세를 받는 그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갭 투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오피스텔을 매입을 하려고 한다, 혹은 오피스텔을 계약을 했다, 혹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면, 이 오피스텔을 사면 나중에 시세 차익도 남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라는 그런 상담을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월세를 받는 운영수익형 투자의 물건이죠. 그런데 시세 차익을 바란다. 사실 이것은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세 부동산이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한 조건의 첫 번째는 뭐냐면, 공급할 당시에 분양 가격, 매수할 때의 분양 가격이 낮아야 돼요. 그리고 그 동네의 월세 수준이 면적 대비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발 자체가 매매가 대비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0%다. 9%다. 시작 수익률이 그렇게 시작을 해야 나중에 훗날 수익률을 6%다, 5%다, 요 정도로 내리는 것. 다시 말해서 이걸 환가라고 하는데요. 수익률을 내리는 것만큼 매매가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매가가 올라가기 위한, 수익형 부동산에서 매매가가 올라가기 위한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출발 자체의 분양가가 저렴하거나 혹은 월세의 단위면적당 월세율이 월세의 가격이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의 종류를요, 투자할 수 있는 종류, 상품을 선택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주거용 부동산이냐 상업 업무용 부동산이냐를 구분을 하고,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 사이에는 뭐 상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와닿지가 않죠. 왜냐하면 분양가 자체가 높고, 그리고 월 차임이 기대하는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산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어느 곳을 가도요,
지금 현재 없는데 내가 상가를 사겠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대부분 4% 미만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가의 부분에 대해서 투자해서 요즘은 조금 소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거용 부동산으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눈다라고 했지요. 단독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 혹은 다중주택 이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은 게 빌라, 다세대, 그리고 연면적이 조금 더 큰 것을 우리는 연립주택이라 하고, 그리고 층수가 주거용 층수가 5개층 이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그리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사실 이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수많은 종족 변수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품만 가지고 초이스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상품을 결정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투자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선행이 되어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갭 투자가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사야 될까요? 단독주택이 갭 투자가 과연 될 것이냐, 다가구 주택이 갭 투자가 될 것이냐, 안 되겠죠. 왜냐하면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매매가 대비 그 안에 들어있는 전세의 보증금이 좀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갭 투자의 본질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로 투자를 하는 것인데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은 거기에 해당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갭 투자다라고 하면은요, 보통 어떤 것들을 하냐면 아파트 내지는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연립주택은 갭 투자의 대상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오래된 연립주택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오래된 연립주택이고 면적이 단위 면적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갭 투자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아파트나 빌라 갭 투자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라고 해서 다 같은 아파트냐? 그건 아니죠. 아파트도 네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한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양권 상태의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입주하고 한 10년 정도 안에 들어와 있는 신축 아파트가 있고, 11년 차부터 대략 20년 차 전후에 있는 바로 갭 투자 대상 아파트가 있고, 마지막으로 30년이 넘어가는 것들은 이제 재건축 정비사업 투자 대상 아파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갭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10년 이상이 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0년 언저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갭 투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입주한 지 한 3년 차, 4년 차, 흔히 말하는 신축 아파트죠. 그 신축 아파트를 사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상담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는요, 처음에 입주할 때의 가격이 높아요. 그리고 전세가율이 대략 40에서 50%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갭 투자를 하기에는요,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축 아파트는 실제 내가 거기에 자가 거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신축 아파트는 언제부터 그러면 가격이 좀 많이 오릅니까? 라고 했을 때 신축 아파트는 10년 사이까지는 별로 오르진 않아요. 11년 차까지 그동안에 낮았던, 입주할 때 낮았던 전세가가 한 10년을 거치면서 주변의 인프라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환경이 좋아지면서 전세가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가 넘으면 전세가하고 매매가 차이가 이제 20-30%밖에 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세가율의 변동에 따라서 매매가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두 번째가 물건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 물건은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 업무용 부동산이 있다. 그리고 상업 업무용 부동산은 갭 투자의 대상으로 보기가 어렵고, 되려면 공급 당시에 가격이 낮거나 수익률 자체가 높아야 된다. 두 번째는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의 대상이 있다. 무엇이 있냐면 빌라,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가 있더라. 아파트 말고요, 다세대 주택 갭 투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하위 시장이라고 해요. 10명 중에 당신은 어디 가서 살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 아파트와 빌라를 놓고 봤을 때 대부분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겠죠. 저는 빌라에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고급 주택, 뭐 한강이 보이는 그런 유엔빌리지나 이태원 이런 특별한 지역을 빼놓고는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파트에 거주를 하기를 원하고 그도 그럴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의 갭 투자를 빌라의 갭 투자보다 더 선호를 하게 되죠. 우리가요 빌라를 투자를 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재개발 지역에 들어와서 훗날 입주권을 가져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러한 입지를 가진 그러한 구역 내의 빌라 투자. 이것은 사실상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격을 비싸게 주고 사면 손해가 날지언정 개발 계획이 있고 지금 현재 사업 시행인가 뭐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지역의 빌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대상이 맞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정비구역 말고요. 그 외곽 쪽에 있는 것, 그러니까 정비 기본 계획이 없는 곳 혹은 해제가 구역 지정이 해제가 예상이 되는 곳 또는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된 곳 이런 곳의 빌라 투자는요 호불호가 갈립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 개발 계획은 없습니다. 개발 계획은 없는데 빌라를 누가 사라고 해요.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그럼 그 빌라를 사는 목적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빌라를 사면 가격이 많이 오를 거야. 왜 오를까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학교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전철 노선이 연장선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기반 시설이 확충이 되고 사람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는 그러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으면 임차인들이 이제 선호를 하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게 되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부동산 쪽으로는요, 사용가치라고 합니다. 사용가치의 힘이 커지게 되면 교환가치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 개선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많은 임차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빌라, 다세대 주택 이렇게 되겠구나. 인구도 많이 들어오겠구나.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그렇다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8, 90% 상태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곳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개발 안에는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옆에 있는 데가 막 개발을 해요. 옆에 있는 데가 개발을 막 해서 그쪽에 있는 임차인의 이주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든가 아니면 그냥 분위기상 심리적으로 이쪽이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개발을 하고 있어서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내가 가진 빌라의 가격도 올라갈 것이야.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올라가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올라갑니다. 비논리적인 시장이긴 하지만 예측할 수 없지만 나아가 신의 영역일 수 있지만 옆에서 대규모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으면 빌라 가격은 올라갑니다. 개발이 예정지에 없더라도. 그런데 언제까지 올라갈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파트는 평당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상품이라고 본다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한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성동 지역 이쪽 지역에 개발이 예정된 데는 가격이 상당히 올라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이 차선책으로 개발지는 아니지만 개발지 바로 옆에 있는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차선의 선택이 아니라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 다세대 주택은 굉장히 유동적이고 지역별로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요. 그것들을 팔아야 되느냐 혹은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신다면 사실은 깊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상담도 좀 하고 그리고 분석 방법 그리고 그 빌라를 만약 계약을 했다고 하면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투자 금액의 특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얼마만큼의 캐시를 투자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이겠죠.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요. 옷들이 굉장히 많죠, 쇼인데. 그리고 이제 진열되어 있는 아주 예쁜 옷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옷이 예쁘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입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림의 떡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아까 세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상품의 가격이 만약에 높더라라고 하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는 대출을 많이 받거나 다른 데서 외부 차입금을 들여서 억지로 사고 무리를 해서 사는 경우, 또 하나는 상품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바꾸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의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위험할 것 같고, 그리고 상품이 아니라 내가 다른 데서 차입금을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차입해 오는 그러한 수익률, 다시 말해 수익률이라는 이제 이자율이겠죠. 그 이자율을 반드시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빌라는 재개발이나 이런 데 빼고요. 일반적인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매년 지불해야 되는, 매월 지불해야 되는 이자가 많더라라고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빌라를 투자를 한다, 혹은 뭐 아파트를 투자를 한다, 어떠한 투자든 간에요, 투자 금액을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 투자 금액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 금액이어야 합니다.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좀 무리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언제든지 시장에서 환금을 할 수 있는 환금성이 다세대 빌라보다는 높아요. 팔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잘못 들어가면은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지역의 빌라였지만 이것이 상승기를 지나서, 정점을 지나서 하락기나 정체기로 우하향하게 되는 시기에는요, 빌라는 환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빌라 투자를 할 때 내가 지금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나는 투자 금액이 얼마다라고 하면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많은 돈의 유동을 주시면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왜냐하면 투자 금액 자체가 시드머니이고 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을 너무 많이 늘리지도, 이제 쪼개는 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3억을 한 곳에 한 번에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뭐 3개나 2개 정도로 나눠서 지역과 상품을 조금 달리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느냐. 저는 이제 이 후자가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투자 금액을 일단 결정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운영을 잘 하실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 사는 시기가 있고 파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부동산은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것은 상품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입지마다 다릅니다. 저는 갭 투자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어요. 기간 내지는 수익, 요 두 개를 일단 같이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인덕원에 있는 어떤 뭐 대우 아파트다, 두산이와 아파트다,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요, 내가 지금 사면 2년 이상은 안 가져가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기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지역과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2년 정도는 넘기지 않겠다. 2년 정도 되는 시점에서 나는 팔겠다. 2년을 살짝 넘기면 나는 양도세 이제 줄여서 좀 팔겠다라고 하는 기간의 특정, 내지는 뭐가 하나가 있어야 되냐면요, 수익에 대한 특정입니다. 내가 이 아파트를 1억 5천을 주고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1억 정도만 더 오르면 나는 팔겠다라고 특정을 해놓는 것이죠. 그런데 2년이라고 하는 투자 기간을 잡아놨는데 1년이 좀 넘었는데 1년 정도도 안 돼서, 혹은 내가 목표한 수익 1억이 올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억 정도는요, 나의 목표 수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목표 수익이 왔는데 그 목표 수익에서 왜 그 목표 수익을 정했냐면 그 정도 가격이 오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이 힘들거나 아니면 더 올라가는 이제 기간이, 기회비용이 상당히 많이 가겠다. 그러니 투자는 시간 대비 효용이기 때문에 2년을 예상을 했으나 6개월 만에 올라왔으면 6개월 지난 시점에서요, 1억이 올랐으면 저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세금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금 낼 거 내고 저는 파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수익이 올라오지를 않았다.
2년 동안 나는 한 1억은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년이 지나가는데도 한 6천만 원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팔아야 됩니다. 더 기다리게 되면은 특히 이제 부동산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클이 있어요. 주변에 이주 수요나 입주 수요로 인한 전세입자들의 유동이 있습니다. 그 유동에 따라서 매매가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급이 2년, 3년 뒤에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2년 팔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또 상당 기간 고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갭 투자 혹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4가지 정도를 특정을 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상품의 종류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 금액을 특정해야 된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언제 들어가서 언제 팔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 기간과 금액을 결정을 하고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훗날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투자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부에서 저는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